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침의 매일경제입니다. 오늘 조간신문에 실려있는 사진과 만평부터 보겠습니다. 조선일보입니다. 한미연합사 찾은 문 대통령 위고 투게더라고 얘기를 했죠. 한미연합사를 찾은 문 대통령이 제안을 했습니다. 내가 위고 투게더 영어로 얘기하면은 브룩스 연합사령관 등 이 미군이 함께 갑시다를 외쳐달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분위기가 좋아 보이죠. 그러나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분위기가 썩 좋게만은 갈 수 없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 나보다 일만이 한 대통령 없다. 운 띄우자 참모들 당신과 일해 영광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후에 처음으로 전체 강요회의를 열었는데 글쎄요. 용비 요청가도 아니고 강요들이 모두 트럼프 대통령에게 충성을 맹세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흐뭇하게 바라보는 모습이 실려 있습니다. CNN은 이에 대해서 역대 가장 기이한 강요회의였다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매일경제입니다. 졸음운전 자칫하다간 저승을 간다. 운전할 때 졸리면 무서운 좀비를 생각하세요라고 해서요. 도로교통공단이 이 캠페인을 좀 실시했는데 순간 깜빡하는 사이에 진짜 저승길로 갈 수가 있죠. 예, 날씨도 더워지고 있습니다. 졸음운전 피하시기 바랍니다. 중앙일보입니다. 성주 찍고 김치라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문재인 대통령이 한미연합사를 찾아가서 한미 간의 동맹 또는 안보 문제와 관련한 굳건한 협력관계 유지를 밝혔지만 북한은요. 배당 2천만 원에 불과한 무인기를 띄워서 성주 사드 기지까지 찍고 돌아가는 길에 추락하면서 사실이 좀 드러났죠. 글쎄요. 김치라고 하는 것이 더 맞는 걸까요? 사진 찍을 때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국민일보입니다. 파리 새끼 한 마리도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날아가는 걸 모두 잡겠다라고 했는데 저고도로 내려오고 있는 북한 무인기는 어떻게 하나 만평이 그리고 있습니다. 점입 가경이다. 의혹이 줄줄이 떨어지고 있죠. 표절 음주운전. 야당에서는 먼지털이식으로 청문회를 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는데 글쎄요. 어느 쪽이 잘못된 것일까요? 예. 한겨레입니다. 떨어뜨리고 말겠어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흔들흔들 하고 있는데 아파트 벽을 청소하고 있던 사람이 음악을 듣는 게 시끄럽다고 해서 옥상에 올라가서 그 줄을 잘라서 이 사망케 하는 사건이 좀 있었죠. 자, 이와 비슷하지 않겠느냐라고 한겨레가 만평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흔들흔들 하는 걸 보니 본인이 떨어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경향시입니다. 국민 세금으로 미래 세대 부담 주는 일자리 추경 동의 못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왜 그래 살충제 만남 모기같이 늪이다라고 하고 있죠. 자유한국당이 과거 이 4대강과 관련해서 수십조를 퍼부었는데 그 돈 때문에 지금 일자리는커녕 오히려 녹조 현상이 발생했다라고 경향신문은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함께해 주실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최양호 한국외대 초빙 교수, 맹정섭 경기대 교수, 그리고 소종섭 전 시사저널 편집국장, 김남국 변호사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먼저 매일경제신문부터 보겠습니다. 한미 정상회담이 오는 29일, 30일 워싱턴에서 열립니다. 3박 5일 일정으로 경제사절단이 예상을 뛰어넘는 80여 명이 동행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사드 문제, 그리고 한미 FTA 문제, 그리고 북핵 문제 등을 주로 협의할 것이라는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문 대통령 첫 외교시험 때다라고 하는데 취임 50일 만에 정상회담 역대 정부 중 가장 빠르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한미군 방위비 분단, 사드 등 산적한 의제, 껄끄러운 의제가 산적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미연합사를 문 대통령이 좀 찾았습니다. 한미연합사 찾아가서 파이팅을 외치는 모습 잠깐 화면으로 보겠습니다. 환영합니다. 개인적으로서 연합사에서 신랑이랑 같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남편은 저보다 계급이 낮습니다. 사랑에 뭐 계급이 따로 있죠. 네, 맞습니다. You may be honor of signing a picture. 한미연합사 모든 장병들과 한미연합팀을 대표해서 대통령님의 연합사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 한국군과 미군은 한국전쟁 이후에도 월남전, 이라크, 아프간 등 세계 각지에서 함께 피를 흘리면서 세계 평화에 기여해 왔습니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억제 대응 태세를 확고하게 유지해야 할 것입니다. 나아가 긴밀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북한의 태도 변화를 이끌어내야 합니다. 미국 특혜들은 미국 특혜는 미국 특혜는 We go! 네, 한미연합사를 찾은 문재인 대통령 위고 투게더를 외치고 이제 미군 쪽에서는 이제 함께 갑시다를 외쳤습니다. 그만큼 이제 한미 동맹 관계를 사실상 의심하는 눈초리가 분명히 존재했기 때문에 지난 대선 때부터 그 부분을 좀 불식시키는 측면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최근 그 여론조사까지도 안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점수가 예. 뭐 다른 대통령에 비해서 좀 의심의 눈초리를 보는 국민들이 많은데 예. 특히 이런 뭐 외교 정상회담을 통해서 그런 안보관에 대한 그 우려를 부식시키는 점이 중요하고요. 예. 지금 보니까 정의용 안보실장이 이제 달초에 갔다 오셨잖아요. 그때 메스터 국가안보 보좌관하고 얘기를 예. 했을 때 이번 정상회담의 목적은 그런 정상 간의 개인적 유대 관계를 강화함으로 해서 예. 한미 동맹 관계에 뭐 변함없는 지속적인 관계 발전에 기초를 다지자 이런데 합의를 했기 때문에 이건 굉장히 중요한 회담이라고 생각하고요. 예. 문재인 정부의 향후 5년간 외교 성과의 50% 정도까지도 차지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회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성과를 낼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이제 트럼프 대통령도 사실은 탄핵 위기라든지 자국 내 상황 때문에 정신이 없잖아요. 과연 우리 문재인 대통령을 어떻게 상대할 것인지 또 사드 운용 비용에 대해서 순순히 우리 정부 입장, 문 대통령의 주장을 받아줄지 이런 여러 가지 부분에서 고개를 좀 갸우뚱하게 하는 측면이 있을 것 같아요. 네, 한미 양쪽의 기본 전략의 그 차이가 좀 클 거로 보이고요. 말씀대로 트럼프의 경우에는 이제 파리 기후협정 등 그 소위 국내 문제로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죠. 특히 최근에 러시아 게이트의 그로 인한 토미에 대한 여러 가지 그런 문제로 인해서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로 인해서 우리 대통령으로서는 방금 우리 교수님 말씀대로 앞으로 향후 5년 동안 한미 동맹의 기조 위에서 한편으로는 사드 문제와 북핵 문제 또 한편으로는 한미 FTA 재협상이라는 강력한 그 소위 경제의 탈출구를 마련하기 위한 한미의 상호 간의 굳건한 그러한 교류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번 그 정상회담은 어느 때보다 우리 국민의 관심사와 특히 미국 쪽에서도 중요하다 판단을 합니다. 예, 아무쪼록 뭐 취임 후에 역대 대통령 가운데 가장 먼저 이제 미국을 방문해서 한미 정상회담을 하는 만큼 좋은 성과를 좀 갖고 돌아와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에 대한 임명을 강행을 했습니다. 야당이 반대하는 가운데 임명을 강행했는데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의 얘기는 흠결보다는 정책 역량을 높이 평가하는 국민의 눈높이에서 이미 검증을 통과했다라고 감히 말씀드린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금쪽 같은 시간을 더 이상 허비할 수 없다는 것이 저희 판단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야당들은 협치를 하겠다는 문재인 정부가 불통과 독재로 가겠다고 선언했다라고 하면서 향후 국회 일정과 관련해서도 상응하는 논의를 취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다른 후보자들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예정돼 있는데 아마 이 문제 때문에 파행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도 나와 있습니다. 이를 돌파하기 위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각 상임위원장들을 어제 초청을 해서 식사를 했는데 자유한국당 소속 상임위원장들은 모두 불참을 했습니다. 일자리 추경부터 국회 통과가 쉽지 않을 것이다는 얘기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에 대한 임명 모습 잠깐 화면으로 보겠습니다. 대통령 기념사진이 됐습니다. 이 가방이 유명해졌습니다. 이 가방은 6년밖에 안 된 거고요. 그 학생이 올린 그 가방은 사실 6년 전에 찢어서 새로 산 가방. 경제민주화 또는 경제민주주의라고 하는 게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사실은 지난번 김동연 경제부총리 후보자 임명할 때는 이제 국회에서 청문보고서도 채택됐고 그래서 그런지 또 이제 옆에 사모님도 같이 오셔서 꽃다발까지 주고 해서 분위기가 상당히 좋았지만
김상조 후보자의 경우에는 이제 부인께서 뭐 청문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뭐 여러 가지 이제 공격이나 의혹 제기로 몸져 누웠다는 얘기까지 흘러나와서 이제 혼님 갔는데 분위기가 조금 다르네요, 그렇죠? 그때하고는. 아무래도 뭐 예. 그럴 수밖에 없죠. 그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을 임명하는 과정 자체에 대해서 일단 부담이 좀 있는 것이고요. 예. 저는 뭐 김상조 위원장보다도 그 이후 특히 이제 강경화 외교장관 후보자에 대한 부분이 결국 핵심적인 고리가 아닌가 싶은데 김상조 위원장 같은 경우는 물론 뭐 여러 가지 위장 전입 문제라든지 또 부인과 관련된 그런 문제들이 제기가 됐지만 워낙 예. 그 공정거래위원장으로서의 그 정책적인 역량이랄까?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높은 평가를 받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자체에 대한 어떤 강한 반발이라기보다도 예. 야당에서도 저는 이 특히 강경화 후보자에 대한 부분까지도 내다본 지금 흐름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그렇기 예.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이 만약에 강경화 후보자를 지금 김상조 위원장 임명하는 것처럼 똑같이 그냥 임명하는 쪽으로 갈 경우에 예. 그때는 지금이랑 또 상황이 많이 달라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그래서 문 대통령은 물론 지금 뭐 높은 지지율을 바탕으로 어떤 자신감을 가지고 국민을 믿고 간다 뭐 이러면서 이제 임명을 했지만 강경화 후보자에 대해서는 저는 여러 가지를 좀 더 신중하게 좀 생각을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근데 이 김상조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강행하는 것을 보면은 사실 강경화 후보자에 대해서도 임명을 강행할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굉장히 높거든요. 그러나 지금 그 파괴력이 갖는 것은 다를 것이다. 그렇습니다. 지금 야당 상임위원장들을 불러서 이제 일자리 추경 문제에 대한 협조를 부탁했는데 정말 이 김상조 또 강경화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강행할 경우에 이 야당들이 당장 이 일자리 추경부터 해서 여러 가지 이제 앞으로 처리하게 될 정책적인 법안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보이콧하게 될까요? 야당에서는 아무래도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강력한 어떤 협상력이라고 하는 것은 향후의 추경이라든지 아니면은 임명 동의안이 반드시 필요한 김희수 재판관에 대한 어떤 그런 동의안과 연계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상 야당으로서는 뭐 국민적인 어떤 지지나 이런 것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국민적인 어떤 지지를 바탕으로 협상력을 높일 것인데 사실상 뭐 김상조 후보자도 그렇고 뭐 김희수 재판관이라든가 뭐 강경화 후보자는 조금 약간은 여론이 갈린다고는 보이지만 국민적인 어떤 지지는 그래도 이 후보자들의 어떤 정체성이라든가 전문성이라든가 이런 어떤 정책적인 역량을 봤을 때는 후보자로서 문제가 없다라고 보이기 때문에 아마도 야당으로서 가진 어떤 국민적인 지지라든가 이런 것은 부족하기 때문에 결국에 가지고 있는 야당의 협상력이라고 하는 것은 추경안에 대한 협의라든가 이런 부분을 가지고 협상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앞서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야당은 이런 것과 그 후보자에 대한 어떤 임명 절차를 연계해서 같이 평가를 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결국에는 여당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야당의 동의를 구하고 낮은 자세로 갈 수밖에 없는데요. 이번에 그 김상조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사실은 하면서도 역시 그 정무수석인 전병헌 정무수석이 야당에 미리 전화를 구해서 이제 사전적으로 전화를 구해서 이제 양해를 구하는 어떤 그런 절차를 보였다라고 한다면 역시 마찬가지로 향후에 이제 강경화 후보자나 뭐 김희수 재판관에 대한 어떤 절차를 그 구할 때에도 야당에 조금 동의를 구하는 어떤 그런 모습을 좀 취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뭐 국회는 사실 여소야대 상황인 거죠. 민주당 갖고 있는 의석 수보다 야당이 갖고 있는 의석이 압도적으로 높기 때문에 야당의 협조 없이는 한 발자국도 나갈 수 없는 상황인 것을 문 대통령도 잘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상조 후보자의 임명을 강행했고 또 강경화 후보자에 대해서도 임명을 강행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앞으로 전국이 좀 급냉할 것이다라는 생각이 좀 두 분이요 좀 다른 점이 하나 있어요. 김상조 이제 위원장은 국민의당이 찬성을 했어요. 근데 강경화 경우에는 야3당이 다 반대를 하고 있거든요. 조금 다른 그 뉘앙스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좀 상황을 좀 보겠습니다. 매일경제신문 요 밑에 동생 딱한 사정도 문 대통령 못 막아라고 하는데 문재인 대통령 동생이 문재익 씨가 화물선을 끌고 있는 이제 선장이라고 하는데 이 화물선이 중부발전과 석탄운송 10년 용선 계약을 맺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이 미세먼지 등으로 인해서 화력발전소 중단을 선언했기 때문에 자칫하면 동생의 이 밥줄이 끊기게 되는 상황인데 문 대통령도 이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전혀 개의치 않았다. 참여정부 시절에도 한 해운사가 동생에게 특혜를 주려고 했으나 문 대통령이 나서서 막았다라고 기뜸하고 있습니다. 동생이 형 때문에 일자리가 없어지면 어떡합니까? 그런데 저기서 계약을 이제 다시 해야 되는 상황인 건 같거든요. 10년 계약을 이제 중부발전과 저 용선사와 맺었는데 지금 석탄 화력발전소가 보령, 서천에서 4기 정도가 폐쇄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면은
이쪽 중부발전 입장에서도 굳이 지금 내기나 폐기 됐는데 예. 그 뭐 계약을 똑같이 유지한다는 건 어려우니까 계약을 새로 해야 되는 상황인 건 맞은데 예. 그렇다고 해서 계약을 새로 한다고 해서 지금 문 대통령의 동생이 일자리를 잃을 것이냐? 저는 그렇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예, 어떤 그래요. 시기든 그 밥줄은 끊기지는 않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그걸 너무나 또 잘 알기 때문에 다른 식으로 이제 전환해서 뭔가를 또 계약을 하겠죠. 예, 화력발전소 폐쇄로 인해서 분명히 이제 피해보는 분들은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세먼지 대책으로서 또 뭐 새로운 신에너지 정책으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이런 길을 가야 된다라는 여론이 많은데 어쨌든 문재인 동생이 좀 피해를 보게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동생이요. 예. 자,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으로 좀 가보겠습니다. 큰 소리 치는 거냐 반말이냐 설전에 웃음 터진 박근혜 전 대통령이다라고 하는데 어제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에 유진용 전 문체부 장관이 증인으로 나왔습니다. 노태강 지금 문체부 2차관의 경질 문제를 놓고선 변호인 측과의 고성이 좀 오가는데 요 얘기하기에 앞서서요. 저희 MBN이 어제 단독으로 이틀째 보도해드리고 있습니다만은 안종범 전 경제수석의 수첩에 등장하고 있는 박 전 대통령의 행보에 관련해서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된 저희 MBN 단독 보도부터 좀 보겠습니다. 를 위해 어떤 특혜를 줬는지 등을 집중 추궁할 방침입니다. MBN 뉴스 한민용입니다. 예, MBN이 이틀째 이제 단독 보도해드리고 있는데 안종범 전 수석의 수첩에서 등장하는 외환은행 이상화 001 사구로 시작되는 저 전화번호. 저게 뭘까? 박근혜 전 대통령이 안종범 수석에게 이 이름과 전화번호를 불러줬는데 추가 보도 지금 한민영 기자 얘기를 좀 들었습니다만은 왜 하필 최순실은 이 이상화라고 하는 당시 외환은행 독일 법인 이름, 이쪽으로 계좌를 만들어서 삼성으로부터 명마구입을 받도록 했을까? 물론 삼성으로부터 받으려면 여러 루트가 있겠죠. 그죠? 뭐 다른 은행 계좌도 있을 것이고 뭐 여러 방법인데 왜 콕 찍어서 외환은행 이상화 그 전화번호를 알려줬고 그것을 다시 박 전 대통령은 안종범 수석에게 지시를 했을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일단 먼저 최순실 씨와 이상화의 이 하나은행 이 전무와의 그런 어떤 관계를 좀 비춰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 이상화 씨 같은 경우에는 독일에 근무하는 동안 단순하게 그 하나은행의 어떤 본부장 역할을 했던 것에 그친 것이 아니라 최순실 씨와 관련된 어떤 자금 계좌 이체라든가 한국에서의 어떤 독일로의 송환 문제 같은 것들을 사실상 거의 뭐 자금 집사 역할을 하듯이 적극적으로 도와줬던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순실 씨 입장으로서 이상화 씨 에게 뭔가 힘을 실어주려고 했던 그런 어떤 정황들이 많이 드러났는데요. 그것 중 하나가 단적으로 바로 이 하나은행의 어떤 글로벌 제2본부장이라고 하는 자리를 신설해서 이 이상화 씨에게 그 자리를 갈 수 있도록 사실상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부탁하는 어떤 그런 것도 하게 되는데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대기업이라고 하는 글로벌 기업이라고 하는 삼성 자체가 하나은행에 그 계좌를 개설하고 그 계좌로 뭔가 이렇게 큰 금액을 송금한다라고 하면은 이상화 씨 같은 경우에는 독일에 근무한 동안 이것 자체가 굉장한 실적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일단 최순실 씨 입장에서는 이상화 씨에게 뭔가 좀 삼성과 거래를 하는 어떤 실적을 조금 만들어주고자 했던 것으로 보이고요. 그다음 이제 두 번째는 최순실 씨 입장에서는 이러한 어떤 거래 자체가 다른 데에 조금 드러나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사실은 삼성이 뭔가 왜 해외에 송금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뭐 이례적인 일은 아닐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이제 명마구입이라든가 돈의 어떤 흐름 자체가 어떤 뭐 삼성의 어떤 직접적인 어떤 사업과 관련된 것이 아니라 어떤 명마구입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 해외 뭐 신한은행이라는 다른 어떤 은행에서 이런 계좌가 갑자기 드러났다라고 한다면 그 은행 내부에서는 이게 삼성에 무슨 돈인지 모르겠지만 큰 돈이 들어왔다라고 한다면 사실상 이 부분이 뭐 말이 조금씩 이게 돌 수 있기 때문에 아마도 최순실 씨 입장에서는 이러한 부분을 겉으로 드러내지 않고 그러면서도 또 이상화 씨에게 좀 실적을 좀 챙겨주고자 하는 어떤 그런 의도에서 아마 이 거래 계좌로 개설을 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이상화 씨는 최순실의 독일 재산 관리, 그러니까 재정 집사 정도 역할을 했다. 그리고 삼성으로부터 받는 명마 구입비를 뭔가 은밀하게 처리하고 싶은 욕구가 있었을 것이다. 이제 이런 거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왜 박 전 대통령이 동원됐냔 말이에요. 이 얘기를 삼성 쪽에, 그러니까 너네 외환은행 계좌로 해서 이상화 본부장이 만든 계좌로 해서 돈 보내줘라고 하면 삼성이 말을 안 들으니까 대통령 경제수석을 통해서 삼성에 대해서 이렇게 해달라고 압력을 행사한 건가요? 그렇게 시나리오가 그려지는 건가요? 삼성이 어떤 기업입니까? 삼성이. 그냥 예를 들면 최순실 씨가 어떤 뭐 돈을 보내달라고 해서 삼성이 보내줍니까? 최순실 아니죠, 씨를 보고 보내주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 삼성이 보내준다면 최순실 씨보다는 박근혜 대통령을 보고 보내줬겠죠. 예.
그러니까 이 구조를 본다면 최순실 씨는 이 삼성의 주로 이제 박원호 승마협회 전무 여기를 통해서 얘기를 해가면서 실질적으로 박 전 대통령한테 이야기를 하고 박 전 대통령이 안종범 전 수석한테 이야기를 하고 안종범 전 수석이 일종의 행동대장 격으로 각 이게 실제적인 집행을 해나가는 이런 구조로 많은 일들이 이루어졌고 저 마찬가지로 똑같습니다. 지금 구조를 보면 그러니까 9월 그 13일 날이지 않습니까? 지금 보면 그 박 전 대통령이 안종범 전 수석에게 이상화 지점장의 그 전화번호를 준 날이 그런데 그에 앞서서 3일 그러니까 9월 10일 날 이 박원호 전 승마협회 전무와 황성수 전 삼성전자 전무가 주고받은 이메일을 이제 검찰이 확보를 했는데 거기 보면 최순실 씨가 이 박원호 전무를 통해서 최후 통첩을 삼성한테 하는 거예요. 이 이상화 전무 저쪽으로 계좌를 써서 보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식의 이제 이메일을 보내고 그리고 나서 박 전 대통령이 안종범 전 수석에게 9월 13일 날 지시를 하고 그 다음 날인 9월 14일 날 삼성에서 저 계좌로 돈을 10억 이상을 보내는 것이거든요. 이걸 통해서 본다면 그 구조가 정확하게 지금 그려지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박 전 대통령이 저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에 나는 전혀 몰랐다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 설득력이 떨어진다라고 이제 볼 수 있는 증거를 이제 검찰이 알겠습니다. 이제 검찰 특검 쪽에서는 이걸 이제 명백하게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 삼성으로 이어지는 고리라고 이제 생각을 해서 아마 이제 또 공개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뭐 삼성 쪽에서는 이게 적법한 절차였다라고 주장하고 있으니까 그 재판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 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사실은 이렇게 좀 비협조적이었던 미래나 K스포츠재단 설립에 비협조적이었던 SK에 대해서 사실은 정치적 보복에 가까운 그런 조치를 했다라는 얘기가 또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이거 역시 안종범 수석의 수첩에서 나왔는데 이거는 이혁근 기자의 보도를 보고 오겠습니다. 지난 2015년 SK텔레콤이 추진했던 CJ 헬로비전과의 합병은 공정거래위원회의 반대로 무산됐습니다. 경쟁 압력 약화로 인해 결합 당사 회사가 케이블 TV 요금을 인상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를 두고 K스포츠재단 추가 출연을 거부한 SK에 대한 청와대 외압설이 파다했습니다. 결국은 청와대의 요구를 거절했기 때문에 합병이 무산된 것이 아닌가 합리적인 의심이 들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지난해 6월 18일자 안종범 수첩에서 그 의심을 둘러싼 실마리가 등장합니다. 유료 방송시장 점유율을 전국 단위가 아닌 권역별로 계산하라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권역별로 계산하면 합병회사의 시장 점유율이 1위가 돼 두 회사의 합병은 어려워집니다. 박 전 대통령은 구체적인 숫자까지 언급했습니다. 합병이 이뤄지면 23개의 권역 가운데 16곳에서 경쟁 제한이 생기고 합병회사의 점유율이 76%까지 올라가 시장을 독식할 수 있다는 의미로 보입니다. 경우는 IPTV나 대한 매체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상황에서 사실 권역별 점유율이라는 걸 논의할 필요가 있나? 결론적으로 박 전 대통령은 SK텔레콤과 CJ 헬로비전의 합병에 대해 부정적이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SK텔레콤과 CJ 헬로비전의 합병에 청와대가 압력을 넣은 정황이 드러나면서 당시 공정거래위원회가 어떤 절차를 밟아 이 같은 결론을 내렸는지 검찰 수사가 진행될 전망입니다. MBN 뉴스 이혁근입니다. 네, 이거 역시 이제 안종범 수석 수첩에서 나와서 이제 저희가 또 단독 보도를 했는데, 근데 사실 대통령이 국내 시장의 어떤 독점 체제나 과점 체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그것에 대해서 해라 하지 마라 정도의 지시는 얼마든지 공정에 내릴 수 있는 거거든요. 그걸 가지고 잘못됐다라고 비판할 수는 없는데, 문제는 이게 SK그룹에 대해서 이 재단 출연을 거부하는 SK에 대해서 일종의 보복성을 이렇게 한 것이냐, 아니면 정상적으로 이 너무 독점이 심해지기 때문에 이렇게 시장 경쟁을 촉진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조치를 취한 것이, 이 부분을 구분짓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이 부분도 이게 결국에는 SK가 이 사건이 어디까지 가면요. 삼성물산하고 제일모직이 국민연금이 반대를 하잖아요. 찬성을 하는데 그 바로 앞에 일어났던 일이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를 반대를 했기 때문에 삼성 케이스도 반대를 할 거라고 재계나 그런 관계자들이 알고 있었는데 의외로 찬성이 나온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보도가 나오고 보니까 이런 어떤 흐름에 의해서 또 청와대의 어떤 그런 지시에 의해서 내려왔다는 거를 이건 아주
명확히 내야 되는 예. 증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 생각에는 매일경제에서 지금 단독 보도한 두 건은요. JTBC 태블릿 PC 보도한 것보다 더 큰 파장력을 갖고서 이 최순실과 예. 이 박근혜 대통령의 어떤 경제 공동체의 열쇠를 열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공정위에서는 자신들의 나름의 판단, 자체 판단으로 인해서 이렇게 결정을 했고 또 뭐 국민연금의 결정도 마찬가지였다라고 이제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만은 뭔가 합리적으로 의심할 만한 정황들은 계속 나오고 있다. 대통령이 그러니까 사적으로 보복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재단 출연에 거부했기 때문에 보복을 하자라. 그것도 최순실이 코치해 줬을까요? 그러면? 뭐 그럴 개연성이 뭐 충분히 있다고 예. 이제 보죠. 방금 말씀대로 대통령이 어떤 예. 선의의 목적으로 경제적 관점에서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라고 했을 예. 때 수석을 통해서 공정거래위원회 정당한 지시는 할 수 있지만은 이 부분은 전형적인 SK를 죽이기 위한 SK를 보복하기 위한 조치거든요. 예. 대통령의 권력의 칼을 잘못 쓴 것이죠. 최근에 약간 다릅니다만 김상조 위원장을 강행한 이유도 공정거래위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 예. 시점에서 이런 부분에 대통령의 의지를 드러낸 부분이라고 봅니다. 예. 근데 대통령이 어떻게 하면 SK텔레콤과 이 CJ의 합병을 막을 수 있는지 전국 단위로 하고 권역별로 점유율을 조사하는 그런 디테일한 부분까지도 경제수석에게 지시할 정도니까 저희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뭔가 치밀한 작전, 작업 이런 것들이 이뤄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SKT와 이 CJ 합병 외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 KT 임원 인사를 통해서 최순실이 실질적 소유주인 광고회사에 일감을 몰아줬던 그 정황도 안종범 수석의 수첩에 정확히 적혀져 있습니다. 이 보도도 잠깐 보고 오겠습니다. 지난 2015년 최순실 씨 측 사람인 이동수 씨 등 2명은 KT의 광고 담당 임원을 맡습니다. 그 뒤 사실상 최순실 씨 소유인 신생광고사 플레이그라운드는 지난해 3월부터 8월까지 68억 원의 KT 광고 7건을 따냅니다. 나중에 탄핵 사유로도 인정됐지만 박 전 대통령은 광고 몰아주기는 몰랐다는 입장이었습니다. 플레이그라운드가 유능한 인재가 모여있는 광고회사라고 들었으나 안종범 수석에게 대기업의 광고 수주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라고 부탁한 사실은 없으며 이런 주장을 뒤엎을 새로운 정황이 안종범 전 수석의 수첩에서 드러났습니다. 2016년 6월 14일자 VIP 지시사항입니다. 이동수 KT, 플레이그라운드, 한쪽에 몰아준다고 오해라고 적혀 있습니다. 엿새 뒤인 20일, 박 전 대통령은 이동수 광고 받아주기 점검이라며 같은 지시를 또 내립니다. 검찰은 이를 박 전 대통령 스스로 광고 몰아주기가 이미 진행 중이었다는 점을 알고 있었다는 정황으로 보고 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의 이 같은 지시 후 2달 동안이나 KT의 광고 집행은 그대로 이어졌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최순실 씨가 실소유주로 알려진 회사에 광고 몰아주기까지 묵인한 정황이 드러나면서 본인의 형사재판에도 큰 영향을 줄 전망입니다. MBN 뉴스 조성진입니다. 예. 플레이그라운드라고 하는 광고회사가 도대체 어떤 회사길래 대통령이 2번씩이나 경제수석에게 일감을 줘라, 그리고 KT에 있는 전무를 통해서 줘라라는 그런 구체적인 지시를 내릴까? 도대체 플레이그라운드는 뭘까? 뭐 우리 조성진 기자 보도를 봤으면 사실상 최순실이 100%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최순실 회사거든요. 그렇죠. 차은택 씨랑도 관계가 있고 이 내용상 최순실 씨 회사였기 때문에 지금 보면 지난번에 사실 안종범 전 수석이 비슷한 증언을 좀 했었죠. 그러니까 이 부분과 관련해서 지금 이동수 전무 얘기가 나왔지만 또 신아무개 씨도 있고 그러니까 주요 임원에 대해서 승진 인사, 그러니까 그 KT에 들어가는 과정, 들어가서 또 승진하는 과정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 대통령의 어떤 지시가 있었다라는 얘기가 이미 나왔었던 부분이고 그 부분이 이제 기록으로 또 한 번 확인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대통령이 왜 그 KT의 인사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이 많았고 KT에서 이제 그 광고회사의 플레이그라운드에 그 68억 원 이상의 이런 광고 물량을 주도록 했는가? 결국 그런 부분을 놓고 본다면 최순실 씨와의 관계 이걸 떼놓고 생각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박 전 대통령이 나는 전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여한 바가 없다, 모른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이중환 변호사가 헌재 때 그렇게 얘기를 했지만 그게 사실이 아닌 것으로 이 안종범 수석 수첩에는 적혀 있는 거죠. 그렇죠. 그 부분이 지금 정확하게 기록으로 나온 것이고 안 전 수석도 전에 비슷한 진술을 했어요. 진술을 했었는데 그 부분이 다시 한번 정확하게 이제 기록을 통해서 확인이 되는 거죠. 헌재에서 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 탄핵 사유에 이 플레이그라운드 얘기를 했는지
이제 비로소 이제 좀 이해가 되네요. 예, 사실은 이제 그 당시에 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인사를 추천한 것만으로도 문제가 된다라는 이야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예. 근데 거기에 더해서 플레이그라운드가 사실상 KT의 광고 물량을 거의 70억가량을 수주했다. 예. 근데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여기에 대해서 몰랐다라고만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안종범 수첩에 의해서 드러난 사실에 따르면 내용을 보게 되면 처음에 메모는 몰아주기라고 오해를 받는다라고 되어 있다는 겁니다. 즉 그 말은 KT에서 이 플레이그라운드, 신생 플레이그라운드 자체가 사실상 실적 자체가 없는 회사임에도 불구하고 KT의 일감을 몰아준다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내부적으로도 문제가 있다라는 것이 있었고 그다음에 그것이 청와대에 보고가 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에 또 안종범 수석의 수첩 내용 메모를 보게 되면 점검, 제대로 되고 있는지를 좀 다시 한번 확인해보라. 재점검하는. 그러니까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일감을 몰아주는 것에 사실상 직접 개입을 한 것을 넘어서 이것이 문제가 된다라는 인식을 보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것을 밀어붙였다라고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어떤 직권 남용 혐의와 관련해서 직접적인 어떤 개입을 입증하는 매우 중요한 증거이고 거기에 또 더해서 사실상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굉장히 무리하게 본인의 어떤 직권을 남용했다는 것을 확인해 줄 수 있는 증거라고 보입니다. 유독 최순실과 관련돼서는 이렇게 두 번, 세 번 점검할 정도로 청와대 참모들, 수석들을 몰아붙였던 것이 안종범 수석의 수첩에 그대로 좀 적혀져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뭐 다시 또 이 얘기를 이제 뭐 지난해 10월부터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할 때마다 정말 경악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근데 왜 이 시점에서 추가 수첩을 냈을까요? 글쎄요. 뭐 분명히 지금 보좌관이 갖다가 줬는데 예. 안종범 수석이 분명히 전 수석이 갖다 줘라 그래서 냈을 것 같은데 그 점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의문이 있습니다. 재판이 계속 진행 중이니까 또 새로운 단서나 새로운 이제 증거 자료들이 계속 이제 나올 가능성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검찰이 이 부분과 관련해서 재조사를 할 것이다라는 얘기가 흘러나오니까 조금 더 내용을 더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박근혜 전 대통령은 최순실을 돕기 위해서 또 최순실의 딸 정유라를 돕기 위해서 갖고 있는 모든 권력을 다 동원했다라는 의혹이 짙어지고 있습니다. 어제 법정에서도 유진용 장관, 전 문체부 장관하고 박 전 대통령 변호인인 유영하 변호사 사이에 고성이 좀 오갔습니다. 내용을 좀 잠깐 보겠습니다. 유 전 장관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실제로 노태강이라는 사람은 문체부에서 상급자 평가는 물론이고 하급자들의 상향식 평가에서도 최상의 성적을 받은 사람이다. 상사뿐 아니라 부하 직원도 좋아하고 능력에 대해서도 동료들이 인정하기 때문에 그를 쫓아내기 위해 문제가 많다고 얘기한 것은 말도 안 되는 변명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노 전 국장이 울면서 자기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나를 징계하지 않으면 부처가 큰일 난다. 제발 나를 징계해달라라고 호소를 해서 결국 국립중앙박물관 쪽으로 쫓아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유영하 변호사가 유 전 장관에게 대한승마협회 비리조사 문제를 언급하면서 거듭되는 승마협회 비리 보고 지시를 받았다고 했는데 누구한테 언제 몇 차례 받았느냐라고 물었더니 유 전 장관이 변호사가 방금 읽은 문장에 다 나온다라고 답을 했고요. 유 변호사가 다시 어디에 나오죠? 제가 다 읽어드릴게요. 통째로라고 말하자 유 전 장관이 그것을 한번 줘봐라라고 손을 내밀었더니 뭘 주느냐 주기는 듣고 얘기하시면 되잖아요 라고 목소리를 높였고 저한테 큰 소리 치는 거냐라고 대꾸했고 유 변호사는 반말하는 거냐라고 맞서기도 했다고 합니다. 재판장이 결국 나서서 좀 말리기는 했습니다만은 양측의 신경전이 좀 많이 오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유 전 장관으로서는 노태강 국장 참 나쁜 사람이라고 찍어내게 했던 것이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질 않았지만 맞습니다. 당시 청와대에 밑보이면 부처 전체가 위기에 갈 수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노 전 국장을 좀 쫓아낼 수밖에 없었다. 이 얘기를 좀 털어놨습니다. 유진용 장관과 노태강 국장의 그 대화를 대화 목록을 읽어보면은 권력형 그 어떤 집단 부조리의 하나의 원형을 보는 것 같아요. 사실 유진용 장관이 첫 장관 아닙니까? 첫 장관의 부임 이후에 계속적으로 의혹이 제기되죠. 이런 과정에서 바로 이 유진용 장관과 노태강 두 분의 대화 목록은 중요하다. 근데 저기서 박근혜 대통령이 웃음을 보면은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과연 이분이 품위가 있는가? 대통령으로서 국가와 민족에 대한 소위 국내 상황에 대한 뭔가의 아픔과 눈물이 있는가? 이런 부분 느끼게 해요. 저런 부분들이 사실은 지난 탄핵 이후에 또 이 일련의 과정에서 그 박근혜와 최순실의 법정에서 임하는 태도를 보면은 국민적인 공분을 법정으로 몰아가는 이러한
국민적인 트라우마를 주고 있다. 예. 그래서 이 지금 박근혜의 탄핵 이후의 모든 과정들은 예. 유진용 장관의 비극 그리고 노태강 국장의 그러한 어찌 보면 공직자로서의 충성심을 외면한 예. 대통령 스스로가 받은 자업자득이다. 이렇게 저는 평가를 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런 유 전 장관의 진술에 대해서 앞서 검찰 조사 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기억에는 없지만 그런 말 했다면 공직기강 자료 보고 그랬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인사 조치하라고 한 사실은 있지만 나쁜 사람이라고 말한 기억이 없다. 만일 제가 그런 말을 했다면 공직기강 비서관실에서 온 관련 자료를 보고 그렇게 말을 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자료에 뭐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노태강에 대한 직무감찰 결과 상품권이 나와 인사 조치한 것이다. 상품권인지는 정확하지 않지만 개인 비리와 관련된 문제도 있었고 체육계 비리에 대한 이행 조치를 하지 않아서 그게 더 큰 문제였다라고 말이 좀 바꾸는 그런 모습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은 어제 유진용 전 장관의 증언에 대해서 두 번이나 웃음을 터뜨렸는데 왜 터뜨렸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나온 것처럼 나는 그런 말 한 적 없는데 저 사람이 왜 저런 얘기를 하지? 내가 노태강 국장 인사 조치한 것은 공직기강 비서관실에서 올린 감찰 자료 보고 문제가 있으니까 조치한 건데 왜 이게 문제라고 저 유 전 장관은 얘기하는 거지? 아마 이래서 웃은 건가요? 이해가 안 돼요. 유 전 장관의 증언의 어떤 그 가치라고 할까요? 예. 이걸 뭐 떨어뜨리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아닌가. 허황된 거짓말이다. 예,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거 외에는 뭐 달리 사실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고요. 예. 근데 이 유 전 장관의 증언을 보면은 굉장히 구체적이에요. 구체적이고 이 상황 자체가 예. 그러니까 시작된 게 2013년 4월 아닙니까? 그 예. 당시 경북 상주에 있던 아시안 게임 그 선수 선발 대회 승마 대회에서 정유라 씨가 2위를 하면서 예. 1위를 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했고 그래서 그 당시 경찰들이 심판들을 전부 다 불러다가 조사를 갑자기 난리가 난 거예요. 예. 그러면서 이제 결국 그것이 문체부에까지 승마협회에 문제가 있으니까 조사해라 내려갔고 조사를 노태강 국장이 중심이 돼서 했는데 이건 좀 승마협회 파벌 양쪽 다 문제가 있다. 예. 이렇게 올리니까 박 전 대통령이 그것에 대한 반응이 노태강 국장에 대해서 참 나쁜 사람이라고 했다라는 건데 유진용 전 장관이 듣기에는 나쁜 사람입니다라고 이야기한 게 아니고 박 전 대통령이 나쁜 사람이라고 하던데요. 이라고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던데요. 더더욱 예. 나는 기억에 남는다라고 유 전 장관 인터뷰를 한 걸 제가 봤는데 그러니까 박 전 대통령 스스로가 판단해서 예. 노태강 국장이 나쁜 사람이다라고 한 게 아니고 누군가 얘기를 한 걸 듣고 그걸 유 전 장관한테 얘기를 한 거죠. 누가 박 전 대통령한테 노태강 국장이 참 나쁜 사람이라고 얘기했을까요? 그걸 유 전 장관이 지금 추측하기는 그게 최순실 씨가 최순실 아니겠냐. 것이다. 그렇게 예. 이제 추측을 하는 것이고 그런 속에서 어제 이제 유영하 변호사와 그런 여러 가지 설전들이 진행되니까 박 전 대통령이 그걸 보면서 뭐 여러 가지 생각을 했지 않겠습니까? 뭐 그런 측면에서 좀 사실이 아니다라는 그런 의미를 웃음으로 보낸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뭐 체육계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곳곳에는 이제 파벌이라는 게 존재하죠. 이파, 저파 뭐 등등 등장을 하게 되는데 최순실 이거를 좌파와 우파라고 이제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제 재판장에서 체육계에 좌파와 우파가 있는 거 아느냐라고 유 전 장관이 얘기했고 뭐 이파, 저파를 좌우파라고 말한 것이다라고 좀 말을 정정하긴 했습니다. 어쨌든 한쪽만 조사하라고 요구받았는데 문체부 쪽에서 노태강 국장이 양쪽 모두를 조사해서 문제가 된 것이다. 그리고 지금 이 공직기관과 관련돼서는 사실 사무실에 있는 이제 바둑판 하나뿐이지 뭐 상품권을 받았다든지 아니면은 뭐 직무 수행에 있어서 좀 떨어진다든지 이런 건 절대 아니다라고 이제 노태강 지금 이제 이창환이죠. 그러니까 이제 어제 이제 재판에서 사실 쟁점이 됐던 것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주장은 이것은 노태강 국장에 대한 인사 조치는 정당한 조치였다. 그 정당성의 근거는 노태강 국장의 어떤 개인적인 어떤 비리 혐의가 있었고 사실상 그 체육계 비리와 관련된 어떤 직무 감찰이나 이런 것들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제 유진용 문체부 장관이라든가 우리가 일반적인 어떤 상식선에서 보게 된다라고 한다면 1급이 아니라 2급 이제 국장에 대한 어떤 사실상 감찰을 사실상 일반적이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민정수석실, 그리고 민정수석실에 더해서 감사원까지 표적 감찰을 했다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이례적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노태강 국장의 어떤 그 사무실에서 바둑판이 나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바둑판이 나왔다라는 사실만으로 징계를 한다는 건 사실상 절차적인 어떤 합리성은 없다라고 보입니다. 왜 그러냐면 뭐 지금이야 이제 부정부패 방지법이 있다라고는 하지만
그 당시에는 그런 것이 없었기 때문에 이 김영란법에 의해서 이게 문제가 된다라고 보지가 않기 때문에 사실상 이 바둑판이 구입경이라든지 만약 진짜 선물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누구에게 어떻게 선물을 받았는지 대가성 여부나 이런 것들을 따져서 사실상 징계를 해야 되는데 그러한 것이 없이 단순하게 그냥 바둑판이 나왔다.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체육계 비리와 관련해서도 우태강 국장 같은 경우에는 양측에 다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보고서를 올렸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제대로 조치하지 않았다라고 해서 일방적인 어떤 판단을 덧붙였기 때문에 사실상 이것은 노태강 국장에 대한 편파적인 어떤 표적 수사이고 잘못된 어떤 그 직무감찰에 의한 그 인사 조치였기 때문에 사실상 이것은 문제가 된다라고 그렇게 평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 노태강 전 국장이 2차관으로 화려하게 문체부에 등장을 했습니다. 백팩을 메고 등장을 했고 직원들이 눈물과 함께 꽃다발을 좀 줬습니다. 글쎄요, 이게 뭐라고 표현해야 됩니까? 지금 박근혜 정부에서 일종의 이제 탄압을 받았다고 얘기해야 됩니까? 아니면 찍혔다고 얘기해야 됩니까? 이런 분들이 화려하게 복귀를 다 하고 있잖아요. 네, 뭐 노태강 차관이 말하기를 직원들을 보면 나 울 것 같다 그랬는데 우는 것보다는 어떻게 환한 미소를 했고요. 사실 뭐 윤석열, 노태강 이런 분들이 지금 뭐 보복 인사를 받은 사람이 다시 복귀하는 그런 부분들로 비춰지는데요. 뭐 안경환 장관 후보자가 안경환인데 그런 분들이요 다 사실 능력이 뛰어나요. 자, 노태강 차관이 온 이유는 뭐 크게 봐서는 평창올림픽 잘하는데 체육 전문가고요. 국제 스포츠계에 굉장히 어떤 전문가로 자리매김하신 분이고 특히 독일에서 유학을 하면서도 소위 말하는 스포츠 네트워크에 굉장히 강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능력을 받아서 온 거고 윤석열 지검장도 검찰 개혁을 위해서 온 거고 그렇기 때문에 꼭 그런 보복성에 대한 또 다른 코드 인사라고는 우리가 보는 것보다는 능력에 따라서 왔다. 이렇게 좀 평가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뭐 사실 능력만 놓고 보면 문체부에도 차관할 수 있는 분들은 많이 있어요. 많이 있겠죠. 근데 바둑판도요. 사실 노태강 차관은요. 바둑을 둘 줄 몰라요. 그런 것들 이제 이렇게 사시 섞인 색안경 쓰고 보면 안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 옆에 기사입니다. 감사원이 박 정권에서 문학의 블랙리스트가 444건을 지시했다라고 하는데 흐름을 보니까요. 김기춘 비서실장 이름으로 지시가 되어 있고 문체부 그리고 산하기관의 경로로 합니다. 총 10개 기관에서 지원사업 등 배제를 했고 방방곡곡 문화공감 사업에도 적용을 했다고 합니다. 실국장 등 28명 이상을 징계 요청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생각보다도 상당히 광범위한 범위에서 이 블랙리스트가 만들어졌고 실행에 옮겨진 걸로 지금 드러나네요. 감사원 감사에서는. 박근혜 전 정권에서 이루어진 그 소위 국정농단에 그 어떠한 크기보다 알맹이로 들어가면은 문체부의 블랙리스트를 포함해서 문체부에 대한 것이 아주 끈질기고 대단히 집요합니다. 그러니까 철학 없는 어떤 지도자, 철학 없는 정치인의 어떠한 그 빈곤이 몰고 온 비극인데요. 사실 정권 초기에 유진용 장관이 고개를 든다는 것은 불가합니다. 오죽했으면 저런 사태가 일어났을까. 그러니까 저로 인해서 얼마나 그동안에 25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감옥을 가고 또 수많은 국민들이 지금 대통령의 공분을 사고 있는데 지금 문체부 내에 이루어진 모든 것들이 박근혜 정권 4년 가까운 기간 동안에 이루어진 어떠한 그런 솔루션의 핵심이다. 저는 이렇게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이런 일이 이제 더 이상 좀 안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자, 정유라가 3차 소환해서 검찰이 영장을 재청구하는데 검찰이 연이틀 고강도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첫날 검찰 소환에는 늦었어요. 이 검찰 소환을 늦게 가는 그 이유가 뭘까? 마음이 편안해진 것인가? 나태해진 것인가? 뭐 그런 얘기도 흘러나옵니다. 잠깐 정유라의 검찰 출두 그리고 귀가하는 모습 잠깐 보겠습니다. 오늘 어떤 조사 받으셨습니까? 아직도 어머니가 시키는 대로 4시간 동안 조사 받았는데 검찰에서 아직도 어머니가 시키는 대로 했다 이렇게 똑같이 진술하셨나요? 아니 뭐 전반적으로 성실히 좀 조사를 받았으니까 들어가시고. 어떤 요인 때문에 조사 받은 거예요? 오늘 조사 어떤 거 받으셨어요? 성의 인정하시나요? 오늘은 박아. 성의 인정하시나요? 보내지 마. 절대 보내지 마. 오늘. 이런 식으로 하면 절대 보내지 마. 직원분들도 조사 받았는데 조사 받았어요? 어제 혐의 다 인정하셨나요?
근데 저만 느끼는 건가요? 자꾸 이 최순실과 이게 좀 오버랩이 되는데 최순실도 처음에 귀국해서 검찰 출두하는 고개를 납작 엎드리면서 죄송합니다. 죽을 죄를 졌습니다. 그랬잖아요. 네. 정유라도 입국할 당시만 해도 기자들 질문에 상세히 대답하면서 죄송합니다. 뭐 이런 식 읍소 전략을 했는데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이제 말도 안 하기 시작하고 예, 막 이렇게 뛰어가기도 하고 물론 이제 변호인의 조력을 받았겠습니다만은 태도가 좀 바뀌고 있는 게 아닌가. 이제 본인도 이제 살기 위해서 이제 방어를 하기는 해야겠습니다만은 국민에게 죄송하다는 마음이 이제 온데간데 없고 자기가 무죄를 받기 위해서 좀 공격적으로 가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느낌이 좀 들었어요. 저만 그런 건가요? 본인이 지금 느끼기에는 예. 아 이게 상황이 나한테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구나라고 지금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을 죄를 졌습니다만 하고 있을 때는 아니다. 그렇습니다. 처음에 이제 들어왔을 때는 예. 이렇게 자신 있게 뭐 기자들 문답도 하고 이렇게 하면 자신은 벗어날 수도 있을 것이다. 라고 나름대로 여러 가지 이제 그동안의 시나리오를 많이 짜서 퍼즐을 예. 계속 맞춰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은 벗어날 수 있을 것이라는 일종의 자신감 뭐 이런 것들을 보였던 것이고 그런데 지금 지난 12일 날도 보면 14시간 정도 조사를 받았단 말이에요. 예. 계속 조사를 받고 있어요. 조사를 받으면서 보니까 이게 이 나에 대한 부분이 점점 이 나를 옥죄고 있구나. 예. 벗어나기가 쉽지 않겠다라는 판단을 지금 정유라 씨가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예. 점점 말수가 줄어들고 이 상황을 피하려고 이게 막 도망가고 예. 이런 모습을 자꾸 보이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예. 지난번에 사실 검찰이 청구했던 영장에 업무방해, 이화여대 입학과 관련된 업무방해 그리고 그 고등학교 시절에 그 승마협회 문건 허위로 해서 했던 이른바 예. 그 의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예. 이걸로는 구속이 안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많이 얘기했던 그런 범죄 수익 은닉 규제법이라든지 예. 외국환 거래법 위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정유라 씨가 자유로울 수가 없는 그리고 삼성의 돈 지원과 과정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렇기 예. 때문에 저는 그 이후에 진행된 강도 높은 조사 과정에서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실질적인 조사들이 많이 이루어졌다라고 보고 한편으로는 물밑에서 이미 검찰은 덴마크 사법당국과 상당한 폭의 이 새로운 혐의를 적용하는 것에 대한 공조를 이미 좀 진행하고 있지 않나. 왜냐하면 영장을 재청구하려면은 예. 덴마크 쪽에 동의가 필요하거든요. 그렇게 밟아가는 그 상황이기 때문에 정유라 씨가 예. 처음에는 지난번에 풀려나고 나서는 좀 안심을 했다가 다시 이게 지금 영장이 재청구되는 흐름으로 좀 가고 있는 것 같다. 나한테 불리하다. 예. 이런 판단을 지금 하고 있는 것 아닌가.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예. 이게 뭐 발랄하다고 해야 될지 아니면 철이 없다고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복장만 놓고 보면 굉장히 어디 뭐 놀러 가는 사람처럼 입국할 때도 그렇고 예. 검찰 출두할 때도 모자에다가 이제 면티 하나 입어가지고 예, 발랄한 대학생의 모습인데 글쎄 뭐 철이 없다고 하시는 분도 있고 발랄하다고 하는데 뭐 이거 가지고 뭐 저희들이 뭐 왈가왈부할 필요는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모든 건 다 엄마가 시켜서 한 일이다라고 주장을 했지만 그 이대 강사가 검찰 조사에서는 정유라가 어떻게 하면 출석을 좀 대체할 수 있는지 학점을 딸 수 있는지를 상의했다라는 증언을 해놨잖아요. 네, 사실 이제 정유라 씨가 입국하자마자 답변한 내용 중 그것이 이대와 관련해서는 본인이 아무 관계가 없다. 그러면서 본인은 대학을 가고자 생각을 한 적이 한 번도 없었고 또 학과 이름 자체도 모른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검찰 조사 과정에서 이대에서 강의를 했던 교수라든가 강사의 그 진술서 내용을 보게 되면 정유라 씨가 적극적으로 이 학사와 인정과 관련해서 요구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2016년 1학기에 정유라가 독일에 나가 있어서 출석을 인정받지 못하니까 독일에 있었던 정유라 씨가 먼저 교수한테 연락을 해서 죄송하다. 출석을 못한 이유 자체는 내가 독일에서 승마 훈련과 관련돼서 출석을 하지 못하게 되었고 그다음에 이제 그 본인 같은 경우에는 국제대회를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좀 배려해달라고 요구를 하면서 구체적으로 내가 출석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다른 어떤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을 요구를 한 겁니다. 사실상 이것과 관련돼서 정유라 씨가 이 정도로 메일을 보냈고 교수가 이 정도의 진술을 했다라고 한다면 정유라 씨가 지금까지 나는 이대 학사 비리라든가 아니면은 뭐 입학 비리와 관련해서 관여를 하지 않았다라는 그 진술을 완전히 덮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전공도 몰랐다. 그렇죠. 뭐 그다음에 메일을 보낼 때 본인을 소개할 때 학과와 학번을 정확하게 기재를 해서 보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정유라 씨가 최초에 말했던 나는 전공조차 모른다, 학과 이름조차 모른다라는 그 진술 자체가 완전히 거짓말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 드러내는 어떤 증거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것도 엄마가 대신 이메일 보내줬다라고 얘기할까요? 어쨌든 정유라의 상황이 좀 안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고 그래서 그런지 정유라의 태도가 좀 바뀌었다라는 얘기들이 흘러나오고 좀 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도 지금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만 이 동생인 박근령 전 유경재단 이사장도 사실은 이제 사기 혐의로 재판을 좀 받고 있는데 이 지금
자매가 이게 나란히 이렇게 재판을 받는 게 사실은 이렇게 드문 일이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흔한 일은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나 뭐 죄가 있다면 받아야 되니까 그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박진아 아나운서 얘기를 좀 듣고 오는데 아직 준비가 안 됐나요? 예. 박근영 전 이사장의 어떤 재판과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이 서로 영향을 줄 수는 없는 거죠? 예, 전혀 완전히 다른 별개니까. 재판이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박근영 이사장이 받고 있는 혐의 자체가 이제 사기와 변호사법 위반입니다. 예. 이제 사기와 관련해서는 이제 박근혜 전 이사장이 사실상 모 사회복지법인의 대표에게 1억 원을 이제 받았는데 그 1억 원을 받았을 때에 사실상 어떤 공사수주와 관련된 조건으로 받았다는 겁니다. 물론 이 부분과 관련해서 박근혜 이사장 같은 경우에는 사기가 아니다. 경제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어서 돈을 빌렸을 뿐이고 돈 빌린 것과 관련해서 3개월 뒤에 바로 요구를 해서 한 일부를 갚았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상 그 혐의 자체가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어떤 뭐 연루 사실이라든가 관계 자체가 없기 때문에 서로 재판에 영향을 주고받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도 이제 박근영 씨 입장에서는 이제 언니도 이렇게 큰 재판 받으면서 이러는데 자기까지 언니 마음고생 시켜드려서 너무 미안하다 이런 마음을 좀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박진아 아나운서 얘기 좀 듣고 오겠습니다. 네, 오는 29일 박근영 전 유경재단 이사장의 첫 재판이 열립니다. 얼마 전 억대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던 박 전 이사장은 이날 재판에 반드시 출석해야 하는데요. 공교롭게도 이날은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의 같은 날이기도 합니다. 혐의도 다르고 서게 될 법정도 다르지만 자매가 같은 날 법의 심판대 위에 서게 됐습니다. 두 사람은 과거 유경재단의 운영권을 놓고 멀어졌는데요. 하지만 탄핵 결정 직전 이사장이 태극기 집회에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옹호 발언을 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최근 박 전 대통령의 첫 공판 날엔 언니를 걱정하기도 했는데요. 당시 발언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평소에 이런 일 있기 훨씬 전부터 부신 기능 저하증에 많이 시달리고 계셨으니까 그런 것을 좀 잘 치료받으실 수 있었으면 하는 게 저희 소망이죠. 네. 좀 잔인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일국에 얼마 전까지 하여튼 대한민국을 대표해서 그래도 여성이신데 화장 정도는 조금 얇게 하실 수 있게 그런 게 좀 허락이 된다든가 뭐 그런 휴각범도 아니고 그런 중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조금 그 머리 손질이라도 좀 해드릴 수 있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민낯을 뵈니까 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 네. 구속된 언니를 보니 마음이 아프다는 박 전 이사장. 이젠 함께 법정 투쟁을 벌이는 처지가 됐습니다. 계속해서 대담으로 이어가겠습니다. 네, 어제 이 시간에 저희들이 속보로 전해드렸습니다만 연세대에서 폭탄 테러가 있었습니다. 이걸 테러라고 해야 될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교수의 앙심 품은 제자가 캠퍼스에서 사제 목폭탄을 터뜨렸습니다. 이로 인해서 이 교수 한 명이 좀 부상을 입어서 생명에는 지장이 없습니다만은 지금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이제 그 폭탄인데 텀블러라고 하죠. 왜 우리 이제 차 마시거나 이럴 때 이제 담는데 여기 안에 나사 못이라든지 면도날 뭐 이런 것을 넣어놓고 기폭 장치를 만들어서 터뜨리면은 실제로 주변 사람들에게 사상을 시킬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예전에 런던, 맨체스터 자폭 테러에서도 좀 사용됐던 그런 폭탄이고 뭐 제조 방법이 인터넷에 올라와 있을 정도로 좀 위험성이 높은데 어제 군 당국이 긴급 출동했습니다. 북한이나 또는 외국 테러 집단의 소행이 아닌가 싶어서 출동을 했는데 그건 아니고 교수와 사이가 좋지 않았던 이제 제자가 이제 저지른 행동으로 좀 드러났습니다. 국내에서 이런 사제 모폭탄이 발생한 건 처음이라서 좀 우리 국민이 많이 놀랐을 건데 모방 범죄가 또 추가로 있지 않을까 우려도 돼요. 특히 이제 이 텀블러를 이용한 사제 폭탄은 IS에서 이 제조법을 지금 인터넷에 올려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모방 범죄라든가 또 만들기가 굉장히 손쉽다는 걸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보스턴 마라톤 대회 그런 압력밥솥 터지는 게 큰 규모였다면 이번엔 작은 규모고요. 좀 학생의 어떤 그런 자기의 영어 공부를 할 시간을 안 준다는 그런 사소한 그런 불만이 이런 사제 폭탄까지 가서 군대까지 동원되는 이게 정말 있을 수 있는 일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거 특히 사제지간인데. 문제는 이제 이 학생이 굉장히 일을 잘했나 봅니다. 일을 잘하니까 이 교수님도 굉장히 이제 실력 있는 차세대 이제 유능한 과학자로 인정을 받고 있는 사람이다 보니까 이 학생에게 일감을 많이 줬다고 합니다. 일감이 많다 보니까 자기 개인적으로 영어 공부할 시간이 왜냐하면 이제 군대를 가야 되는데 뭐 이제 점수가 필요한 모양인데 공부할 시간이 없어서 걱정을 많이 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제 간의 관계도 사실은 이제 갑을 관계이기 때문에
이제 학생들이 이제 뭐 노라고 말하기 참 어려워요. 그러나 이제 교수들은 그런 거를 잘 고려 안 하는 상황도 있는데 어쨌든 뭐 삐뚤어진 잘못된 사제관계가 낳은 사고였습니다. 내가 죽였지만 범인은 내가 아니다. 지난달 초에 인천지검 한 조사실에서 검사에게 조사를 받았던 10대가 범행은 인정하면서도 범인은 자신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이었죠. 초등학교 2학년 여자아이를 집으로 유괴해서 살해한 데 시신을 훼손해서 구속이 된 김모양, 17살인데 이 김모양이 내가 죽였지만 범인은 내가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누군, 나쁜 애가 그랬다. 이거 뭐 영화에서 나옴직한 건데 이게 자폐성 장애 일종인 아스퍼거 증후군을 앓았을 가능성이 있지만은 사실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다중인격 장애가 일어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일부러 그러는 건가요? 그러니까 죄를 면하기 위해서 아니면 실제로 이런 다중인격 장애를 앓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건가요? 뭐 이제 사실은 이제 실제 어떤 정신적인 장애가 있을 가능성을 또 배제하기는 어렵다라고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일반적인 어떤 살인범이라든지 아니면 범죄 피의자의 행태를 보게 되면 사실상 본인의 책임을 다른 사람 탓으로 돌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동기라든가 이런 것들을 상대방에게 돌리는 경우도 굉장히 많은데 이와 같은 지금 살인 같은 경우에는 지금 8세 아이에게 어떠한 동기나 책임을 미룰 그런 어떤 방법이 없기 때문에 결국에 지금 이 피의자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본인이 가지고 있는 이 아스퍼스 증후군이라고 하는 어떤 정신적인 어떤 장애를 좀 발전시켜서 내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좀 책임을 전가하고자 하는 어떤 그런 태도로 보이는데요. 사실상 이 부분과 관련해서 진술을 조금 확인을 좀 더 해보면 확인을 해보면 사실인지 아닌지 여부가 확인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내가 아닌 어떤 다른 어떤 자아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런 장애를 가진 사람들은 평소에 그냥 주변 사람들에게 이런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 주변 사람들이 사실을 들었다라고 한다면 그게 확인이 될 것이지만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결국에는 지어낸 어떤 거짓말로밖에 평가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 사회에 지금 이제 자폐성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뭐 어른도 그렇고 아이들도 많은데 여기에 대한 좀 국가적인 차원의 좀 체계적인 관리나 지원이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됩니다. 자, 정치권 소식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안경환 법무장관 후보자가 과거에 쓴 책에서 사내는 예비 강간범, 계집은 매춘부로 표현해서 논란이 좀 벌어지고 있다라고 해서 몇몇 언론들에서 이 기사를 좀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책의 전체적인 맥락을 좀 읽어보면은 이렇게 성비하적인 건 아니다라고 하는 또 반론도 있더라고요. 저는 뭐 책을 다 읽어보진 않았습니다만은 문구만 놓고 이렇게 딱 꼬집어내서 볼 건 아니다라는 주장도 있어요. 뭐 안경환 후보자가 사실 헌법과 공법에 대해서 굉장히 권위자시기 때문에 전체를 흐름을 봐야지 이거를 진짜 말씀하신 대로 문장을 보기 시작하면은 앞뒤 문장 잘라내고 그것만 쓰면은 다 이런 오해가 분명히 나타날 상황이 있고요. 본인이 얘기하는 그 전체적인 사회 전체를 위한 인권 문제를 부각시키기 위해서 이런 극단적이라고 그러면 극단적일 수 있는 표현을 썼지만 인권이 중시되는 강조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신 것 같고요. 이건 진짜 크게 무슨 청문회에서 이거 갖고서 한다는 것은 진짜 그러면 그거는 검증위원들이 실력 미달입니다. 이 탁현민 씨의 뭐 과거 이 책 내용과 이 안경환 후보자의 이 에세이집을 같이 동등선상에서 놓고 비교하는 건 좀 무리가 있다라는 얘기도 나옵니다. 어쨌든 이 책 내용은 뭐 그런 전체적인 맥락에서 봐야 된다라고 쳐도 과거에 신문에 기고했던 그러니까 당시 이제 이 보수 정권에서 인사 낙마가 줄줄이 벌어질 때 뭐 음주운전이라든지 아니면 논문 표절과 관련해서 자기도 그런 적이 있다. 그러나 재수가 좋아서 안 걸렸을 뿐이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시면서 그렇다고 해서 인사 청문 기준을 낮추는 것은 절대 안 된다. 우리 사회가 높은 도덕 사회로 가기 위한 갖춰야 될 관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본인이 스스로 고백을 해버린 셈인데 나 같아도 청문회는 못 통과했을 것이다라고 얘기했는데 실제로 지금 이제 청문 대상이 올라왔어요. 그럼 못 통과하는 게 맞는 거잖아요. 3년 전에 이제 문창극 총리 등 여러 낙마 과정에서 본인이 법학자로서 느꼈던 소외를 칼럼을 통해서 이제 소위 상대와 주고받는 형식의 칼럼을 통해서 이제 그런 자기 고백 그 성사를 한 격인데요. 결국 저런 부분에 대해서 방금 우리 교수님 말씀대로 저것을 우리가 글 내용과 실제 우리가 그 실행에 대한 관점과는 좀 구분을 해야 될 것 같고 또 하나는 방금 앵커 말씀대로
이번 청문회 갖고 있는 도덕성의 기준을 높이다 보니까 예. 본인의 스스로부터 과거로부터의 고백을 통해서 새로운 하나의 청문회 이상을 실현하고자 하는 법학자의 의지가 담겨 예.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요. 예. 저런 부분들이 오히려 청문회 과정에서 방금 말씀대로 옥석을 골라내는 오히려 그런 부분들을 고해성사를 하게 되면 오히려 승점을 주고 예. 그거를 강경화 장관처럼 지난번에 뭐 관사 전임 문제에 대해서 나는 몰랐다. 이거는 저는 공감할 수가 없어요. 예. 그 결정적으로 반감을 산 거 아닙니까? 그 결정적으로 김상조 위원장을 임명 강행하는 이유가 됐고요. 그래서 이번에 안경환 그 후보자의 문제는 오히려 새로운 이정표가 될 수 있다는 예. 긍정으로 저는 판단합니다. 그런데 이게 안경환 후보자뿐만 아니라 이 김상곤 교육부총리, 사회부총리 역시도 이 논문 표절과 관련돼서 여러 의혹이 있고 조대엽 노동장관 후보자의 경우에는 이제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데 이게 고대생들은 자신들 학생들을 팔았다라고 하면서 강력히 반발하고 있거든요. 앞서 만평에도 나왔습니다만 이게 자꾸 이게 줄줄이 이런 일들이 이제 터져 나오네요. 근데 근본적으로 저는 예. 민정수석의 책임이라고 봅니다. 조국 수석의 책임이다. 예, 왜냐하면 검증을 해야 되는 아주 그 주요 포스트에서 자기 말을 바꾸고 있거든요. 음주운전을 했으면 미국 청문회는 서지도 못한다부터 줄줄이 얘기한 거 있잖아요. 그거에 맞춰서 해야지 지금 뭐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 예. 기준을 바꾸기 시작하면 조국 수석이 말하는 나라가 나라답지 않습니다. 예. 왜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흠이 있는 하자가 있는 분들을 지명을 하는 거예요? 추천을 하는 거예요? 저는 최근 들어서 문재인 대통령의 인사에 조금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예. 이 초창기에는 그러니까 인사 지명을 할 때 대통령이 직접 그 후보자들을 이렇게 소개를 했지 않습니까? 예. 한 번 그렇게 하고 나서 그 뒤부터는 그냥 대변인 발표하는 식으로 간단 말이에요. 예. 왜 그렇게 됐을까? 일단 좀 그게 궁금하고 두 번째는 이 이른바 대화합 탕평 인사라고 조금 더 인사의 풀을 좀 넓혀서 뭐 캠프에 참여하지 않았던 사람들이라든지 좀 나랑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도 좀 많이 써야 되는데 점점 흐름이 이 캠프에 참여한 사람들 예. 관계가 있는 사람들 중심으로 인사가 좀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다. 이게 왜 그럴까? 저도 좀 의문을 갖고 있는데 뭔가 내부에서 지금 인사를 둘러싼 상당한 이른바 예. 그 권력 게임이랄까? 이런 것 속에서 그런 부분이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 같고요. 저는 좀 최근에 그래서 문제의식을 갖고 있고 저런 조대엽 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도 음주운전 같은 경우는 사실 이걸 누가 얘기했습니까? 그러니까 5대 인사원칙에 대해서 얘기한 게 문재인 대통령이에요. 원천적으로 배제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예. 그런데 음주운전 같은 경우는 그 5대 원칙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더 중요한 부분으로 이야기한 사람도 문재인 대통령입니다. 예. 그런데 지명된 사람이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사람을 노동부 장관 후보로 지명을 했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을 과연 국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일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과거부터 늘 말씀드렸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그런 5대 인사 원칙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뭔가 당신의 입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그걸 원천적으로 배제한다거나 지키기가 좀 어렵다라는 어떤 그런 부분을 이야기를 하고 털고 나서 가야지 이 부분에 대해서 입장 표명이 없고 지금처럼 이런 식으로 계속 가면은 계속해서 문제 제기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요. 저는 지난번에 12일 날 국회 가셨을 때도 예를 들면 추경 부분에 대해서 연설할 때는 시정연설은 추경에 대해서만 집중하는 게 저는 옳다고 봅니다. 하지만 그 전에 그 각 당의 대표들을 만났잖아요. 원내대표 대표들 만났을 때. 그러면 그때도 인사청문회와 관련해서 적극적으로 뭔가 좀 의사표명을 하면서 협조를 구하는 그런 언급을 하는 게 좀 맞지 않았을까 싶은데 조금 아쉬움이 남습니다. 알겠습니다. 강경화 후보자까지는 몰라도 지금 새로 지명된 후보자들 가운데서는 낙마자가 나올 수 있다라는 얘기가 여당 내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쉬운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또 뚫린 방공망 사드 찍고 돌아갈 때까지 몰랐다라고 해서요. 이 북한의 무인기 관련된 국가안보 문제가 다시 불거지고 있습니다. 매티스 미 국방장관이 북한은 가장 급박한 넘버원 위협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 농구 선수였던 로드먼이 다시 또 평양에 들어갔습니다. 대당 2천만 원 하는 북한 무인기의 영공이 뚫리는 어이없는 일이 또 벌어져서 비판의 논조가 좀 나와 있습니다. 트럼프는 이 특별 검사까지 해임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의 정치적 상황이 더 복잡해지고 있다는 얘기도 오늘 매일경제신문에 실려 있습니다. 오늘 아침엔 매일경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